안녕하세요. 저는 살면서 삶이 참 기구했지만 참 복받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겠죠. 참 힘든 삶을 살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저를 도와주신 얼굴 없는 천사 덕분에 불우한 가정 환경에도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고아가 되어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7살 때까지는 부모님이 있어 나름 엄마와 아빠를 불렀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남아있기는 해요. 엄마와 손잡고 놀이터에 갔던 것, 엄마와 시장에 가서 장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과자도 사 먹었던 기억 등 따뜻하고 좋았던 기억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희미해졌고 몇 가지의 선명한 기억 외에는 엄마 아빠의 얼굴도 두 분의 목소리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어 늘 폐지만 주우며 다니셨고 자연히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았죠. 할아버지가 하루에 몇천 원씩 벌어오시는 돈으로 한 끼를 때우고 그마저도 넉넉지 않아 늘 김치와 물에 마른 밥으로 허기를 달래고는 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할아버지는 손가락이 온전하지 못했던 탓에 저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밥상을 다 차려드리고 설거지에 온갖 집안일을 하나하나 다 해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다들 엄마가 따뜻하게 차려주시는 아침밥에 매일같이 등굣길을 함께 해주는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보면서 가족의 형태나 모습들은 원래 이런 거라는 걸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반적이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걸 그때부터 제대로 알게 된 거죠. 그로 인해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왜 나만 이런 환경에서 커야 하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든 저를 키워보겠다고 밖에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열심히 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저에게 찾아온 걸까요? 초등학교 5학년으로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저희 집으로 편지 한 통이 익명으로 도착했더군요. 예, 진수야, 이것 좀 봐라. 네 이름 앞으로 편지가 한 통 왔어. 편지요? 그래, 편지 말이다. 누가 너한테 보낸 것 같은데 누가 보냈는지 안 적혀 있구나. 주소는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지. 한번 볼게요. 같이 봐요, 할아버지. 그때 당시로는 초등학교 5학년인 나에게 무슨 편지가 왔을까 참 궁금했어요. 학교에서 우편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걸 배우긴 했어도 그런 편지를 보내줄 만한 친구가 저에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읽었고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후 저와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어요. 진수 안녕? 이름도 모를 사람에게 편지를 받아 많이 당황스럽지. 난 네 엄마랑 잘 아는 사람이야. 많이 궁금하고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널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생각해주면 참 고마울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냐면 네가 어린 나이에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고 아프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야. 너의 그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진수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후원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단다. 네가 마음껏 꿈을 펼치며 아무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비와 하루하루 할아버지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생활비를 후원하기로 했으니 항상 용기 잃지 말고 힘차게 인생 살아가야 한다. 알았지? 이 편지를 읽고 나서 할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로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 한 통에
그동안 느꼈던 인생의 고단함과 힘들었던 마음들이 다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아이고, 진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할아버지와 저는 이름도 모를 분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을 받기로 결정했고, 그때부터 저는 그 후원자님과 소통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분과의 소통은 오로지 편지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처음 받은 편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고받은 편지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간직했죠. 저에게는 기적 같은 선물이었고 평생 잊어서도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귀한 보물이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후원자님은 정말 매달 정확한 날짜에 맞춰서 할아버지 통장으로 넉넉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비와 학비를 보내주셨어요. 그 덕에 저는 아주 넉넉하게는 아니더라도 따뜻한 밥과 햄 반찬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계절에 따라 옷도 사서 입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저에게도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사춘기라는 게 오더라고요.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왜 남들처럼 부모가 없어야 하고 아픈 할아버지의 후원이나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도 엄마 아빠라는 말도 해보고 싶고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하며 놀고 싶은데 하물며 내 방에 내 침대에 내 컴퓨터에 큰 텔레비전과 멋진 아빠의 자동차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중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저의 삶이 너무 비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후원자님께 편지도 보내지 않고 편지가 오더라도 아예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 밖을 걷도는 저를 보며 많이 힘들어 하셨고요. 학교에서 사고도 많이 치는 바람에 할아버지께서 불려오신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아, 정신 안 차릴래? 갑자기 왜 이러는 게야? 너 이 해랩이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왜 이렇게 안 하던 짓으로 속을 썩여? 왜? 몰라. 다 싫어. 정말 너무너무 다 싫어 죽겠어. 할아버지, 왜 나는 엄마 아빠가 없어? 왜 나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할아버지만 있는 거야? 왜 나는 집에 와서 맨날 밥만 해야 하고 허름한 집에서만 살아야 하는 거야? 친구들한테 쪽팔려서 집도 못 알려주겠다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지금 무슨 복을 받고 있냐? 우리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무슨 복이 타고나서 학비도 생활비도 다 공짜로 받아 먹으며 밥 먹고 학교 다니며 살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용돈 받으면서 살아. 나만 없어. 나만. 내가 부를 수 있는 엄마도 없고 좋은 차 타고 학교 앞으로 데리고 와줄 아빠도 없다고. 맨날 다 찢어진 옷만 입고 다니는 할아버지밖에 없잖아. 나는 이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나 받는 거 싫어. 너무너무 싫어. 할아버지도 싫고 다 싫어. 저는 할아버지에게 비수가 되는 말들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일상에 저는 더 밖으로 겉돌았고 매일매일 사고를 쳤어요. 그러다가 큰 사고가 하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친구들과 밖에 나가 다른 학교 학생들과 패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학교에서 알게 되어 패싸움을 한 모든 학생들이 다 징계를 받게 되었고 부모님까지 모두 학교로 오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 저는 할아버지를 잃을 뻔했습니다. 패싸움에 가담한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모여야 하는 날 할아버지는 학교로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꽤나 크게 부딪혔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곧바로 위급한 상황으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그 소식을 저는 학교에서 들어야 했죠. 할아버지는 제가 학교에서 병원으로 가는 길에 수술실로 곧장 들어가셨습니다.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지더라고요. 정신없이 담임 선생님과 함께 달려간 병원에서 기나긴 수술 끝에 다행히도 수술은 잘 되었다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너무 놀랐던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힘든 시간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수술비는 만만치 않게 청구가 되었고 어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어요. 친척들도 연락을 안 하고 정말 할아버지와 단둘이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것들 투성이었죠. 담임 선생님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큰 돈을 어디에서 당장 마련할 수 없었고 수술 비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나가야 할 치료비부터 시작해서 입원비가 포함된 병원비 모두 마련할 길이 없었어요.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왜 방황을 했는지, 왜 나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셔야 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지 후회스러웠어요. 제 자신이 정말 죽도록 싫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바로 후원자님이었어요. 저는 정말 바짓가랑이를 잡는 심정으로 후원자님께 편지를 보냈죠. 저는 편지를 보내고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더 빨리 후원자님에게 답장이 왔어요. 후원자님은 저의 어려운 이야기에도 선뜻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보내주셨고 그 돈으로 할아버지의 병원비를 전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퇴원도 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또 한 번의 인생의 큰 빚을 그분에게 지게 되었네요. 그때부터는 저도 다시 정신이 차려지면서 더 악착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로부터 저는 공부에만 매진을 했습니다. 그 사이사이 후원자님과 소통도 계속해서 했고요. 그분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한 번씩 그분이 너무너무 궁금해졌어요. 누구신지 꼭 뵙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편지를 통해서 만나고 싶다는 의지도 비쳤죠. 하지만 무슨 일에선지 그분은 아직까지는 이렇게만 소통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무조건 내가 성공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저에게 보내주신 돈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와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저는 당당하게 서울에 있는 로스쿨 법대에 들어가 일부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과외를 다니면서 생활비를 충당했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의 삶은 쭉 순조롭다고만 생각을 했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공부에 매진을 했고 하루빨리 성공해서 할아버지를 호강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님을 찾아뵙고도 싶었어요. 한 번은 후원자님께 편지를 보내 제주도에 찾아가 감사 인사도 드리고 보답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극구 사양하시더라고요. 지금 본인 상황이 저를 맞이할 상황이 안 된다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보자고 하면서 자꾸 미루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이 오기만을 속으로 내심 기대했어요. 그렇게 제게 순탄한 길만 걸어가고 있을 때쯤 슬프고 힘겨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다 군대를 갓 제대를 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던 찰나에 할아버지의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가 되었거든요. 연세도 많으시고 평소 가지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 병원에서도 손을 써볼 겨를도 없이 숙환으로 돌아가시고 마셨어요. 제겐 너무나 큰 슬픔이고 시련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가 다 떠났기에 어떠한 슬픔을 느낄 새도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어요. 하루빨리 성공해서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던 나의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어요. 한동안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면서 지냈습니다. 장례식장도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때는 할아버지의 아들인 아버지라는 사람도 며느리라는 저의 엄마도 누구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 지인들 몇 명하고만 할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고이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사람의 끝이 허무하고 허망할 수 있었을까요? 평생을 자식 대신에 손자 키우며 힘들게 살아온 우리 할아버지는 결국 손자의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뒷바라지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더더욱 저의 부모라는 사람들이 원망스럽더군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 더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후원자님께 알리지 않았고요. 좋지 않은 소식은 알려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대신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3년 동안 로스쿨을 다니다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몇 번의 도전 끝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축하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변호사 시험 합격을 하면 버선발로 달려오시겠다고 하셨던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으셨습니다. 그날 전 할아버지가 계시는 납골당으로 가서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할아버지를 보며 미친 듯이 울었네요. 할아버지, 진수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원하고 기다리셨던 변호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 없었으면 저에게 이런 날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고아인 날 키워주신 사랑하는 할아버지, 꼭 이 못난 손주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언제나 나만 바라봐 주시고 아껴주시고 폐지 주우면서 절 키워주신 할아버지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제가 목표로 한 판사가 되려면 변호사 경력 7년 정도 법조 경력을 쌓아야 판사 임용 시험이 주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변호사 생활로 이어나갔습니다.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책에서만 봤던 사건 사고들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다 보니 참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많더군요. 피해를 보신 분들을 보면 같이 아파하며 어떻게든 피해자 입장에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한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대학 동기한테 소개받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만나다 보니 제가 지금 하는 사실을 잊게 해줄 정도로 제게 정말 잘해주었고 이 여자만 있으면 세상을 다 얻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가며 5년의 연애를 했고 제가 판사 임용 시험까지 합격을 한 다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저는 겹겹이 일어난 경사를 곧장 후원자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저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을 전하기 위해 썼던 편지의 감격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후원자님, 그동안 안녕하셨죠? 제가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자주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별일은 없으신 거죠? 저 오늘은 후원자님께 기쁜 소식을 드리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저 판사 임용 시험 합격했습니다. 참 로스쿨 법학대학원 나와서 한참이나 걸려서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게 됐어요. 이게 모두 다 후원자님 덕분이에요. 정말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우리 후원자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도와주신 금액도 다 이자 쳐서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되는 게 이치니까요. 제게 답장 보내실 때 계좌번호 하나 남겨주시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제게 가족이 생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했거든요. 드디어 저도 콧물 찔찔 나오던 꼬마에서 후원자님 덕분에 어엿한 가장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편지에 결혼식장이나 시간 적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시간 되시면 그날만큼은 참석해 주시면 제겐 큰 영광일 것 같아요. 물론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시더라도 마음으로라도 꼭 잘 받겠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드리게 돼서 눈물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초조한 마음으로 후원자님의 답변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답장은 오지 않더군요. 청첩장을 같이 보내긴 했지만 아무래도 답장이 없는 걸 보니 식장에서 뵐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기대를 접고 애써 덤덤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찾아왔어요. 결혼식을 하면서도 제 신랑 측 하객석에서는 제가 찾아올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제 가족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제 지인들로 꽉 채워주고 있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뭔가물을 허전함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한 번도 보지 못한 중년의 여성이 조용히 가서 하객석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도 살면서 보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시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에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머니가 제 하객석에 앉아 슬프게 울고 계시니까요. 저를 생각하면서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사람도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드리고 여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는 오늘 이 결혼식 신랑이 될 김진수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한 것 같은데 조금 전부터 계속 울고 계셔서 인사를 드렸어요. 혹시 절 아시는 분일까요? 네가 진수니? 정말 우리 진수 맞니? 저에게 진수가 맞냐고 묻는 질문에 저는 직감적으로 제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던 후원자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후원자님이신가요? 후원자님 맞으신가요? 정말 이렇게 와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후원자님이 맞았는지 그분은 그 자리에서 제 대답을 듣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한참을 서로 울다가 후원자님의 말을 시작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진수야, 보자마자 이렇게 울어서 미안하구나. 너를 보니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동안 너를 보러 오지 못한 것도 미안해. 아닙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나도 사실은 널 정말 만나고 싶었어. 하루도 빠짐없이 널 생각하며 너를 그리워하며 너를 보고 싶어 했다. 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날 너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찾아왔단다. 내 이야기를 듣고도 네가 나를 받아준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가차없이 나를 버려도 좋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 수 없는 말들을 선두로 뱉으시고는 그 뒤부터 후원자님은 믿을 수 없는 말들을 이어가셨습니다. 진수야, 내가 네 엄마야. 후원자가 아니라 네 생모란 말이야. 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수야, 실은 내가 너를 버린 네 엄마다.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그래서 네 앞에 다시는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너를 찾아왔어. 네? 엄마요? 정말 제 엄마세요? 그래. 다른 날은 아니더라도 우리 아들 결혼식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왔어. 네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었는지 몰라. 답장을 보내지 않은 것도 보내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 말들을 도저히 편지로 쓰질 못하겠더구나. 그래서 용기 내서 오게 됐단다.
정말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대견하다, 대견해. 정말 고맙다. 네, 정말 제 어머니라면. 근데 왜 이제야 찾아오신 건데요? 어머니라고 하시면 후원금을 보내지 말고 직접 찾아왔으면 됐잖아요. 제가 얼마나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친구들이 어릴 때 항상 엄마라고 부를 때 전 살면서 한 번도 엄마라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엄마라고 나타난 이유가 뭔데요?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그렇게 식장이 떠나갈 듯 제가 울분을 토하자 식장 안에 있던 모든 하객들이 저희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빠와 결혼하고 나서 나 단 한순간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 아니, 행복한 순간은 있었지. 바로 너를 낳고 너를 보는 순간에는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나에게는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단다. 너희 친아버지는 결혼 후 매일같이 나를 괴롭히고 때리기 시작했고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을 피우는 건 물론이고 허구한 날 도박에 이 애미를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 널 놔두고 도망간 그날도 죽을 만큼 맞다가 이렇게 살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다 자고 있을 때 야반도주하듯이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단다. 그때 널 데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난 그때 어디서 지낼 곳도 가진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널 그곳에서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그때는 너무나 두려움이 커서 아버지의 흔적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이 제주도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였어. 그래도 널 버린 건 사실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못된 엄마 마음껏 욕하고 미워해도 좋아. 하지만 난 그 집을 나오면서도 하루도 마음 편히 다리 뻗고 자본 적이 없었어. 널 한순간도 잊어본 적도 없고 그것만 제발 알아주길 바란다. 그럼 뒤늦게 제가 5학년 때 연락을 하시게 된 건데 그때 다시 나타나면 되셨잖아요. 말을 들어보니 어머니에게도 사정이 있으셨어요. 어머니의 말로는 그곳에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을 하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분은 엄마가 재혼이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주신 고마운 분이라고 하셨고요. 어머니의 상처를 감싸주고 아픔을 달래주었다고도 했어요. 그 이후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둘이나 낳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를 하루도 잊을 수가 없어 매일을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요구당할 각오로 재혼한 남편에게 저에 대해 말을 했고 그분은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에게 절 후원을 해주자고요. 그 돈을 그분이 지원해주겠다고 하셨다네요. 그러면서 대신 엄마의 존재를 알리지 말고 매달 후원금을 보내자고요. 그 이유는 엄마라고 밝히면 제가 혹시라도 나도 엄마와 같이 살게 해달라고 말을 할까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 아저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건 곤란한 일이었겠죠. 왜냐하면 그 아저씨에게도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자식이 2명이나 있었으니까요. 그 조건으로 저를 후원해 주시겠다고 했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옆에 할아버지가 계시니 생활비를 보태준 것만으로도 제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가 그리운데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훌쩍 떠나버린 내가 재혼을 한 상태로 네 앞에 나타나면 네가 방황을 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었어. 그리고 사실 네 친부를 다시 마주치게 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도 컸고 그래서 그런 거란다. 정말 미안하구나, 진수야. 그제서야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게 실감나면서 곧장 엄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며 한참을 엄마를 껴안고 있었어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엄마의 품은 너무나도 따뜻하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어. 실은 이 결혼식 오기 전에 네가 결혼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남편과 네 배다른 동생들도 너를 아주 많이 보고 싶어 해.
그동안 너를 후원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해주고 소식을 들려줬거든. 남편도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컸으니 이제는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자고 하더구나. 실은 지금 다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라고 말을 해도 되니? 어머니는 바로 통화를 하셨고 근처에 있었는지 거의 바로 엄마의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약속이나 한 것처럼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네가 진수구나. 건강하게 또 이렇게 건장하게 커져서 고맙다. 고마워. 역시나 그들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마음껏 안아주었어요. 이 모든 게 무슨 상황인가 싶을 만큼 꿈만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모든 하객들은 저희를 보며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아내는 물론이고 장인 장모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 어머니를 꼭 안아주셨어요.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장 안에서 당연히 비어있을 거라 생각했던 신랑 측의 혼주 좌석은 두 자리 모두 꽉 채워진 채로 감격스러운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저도 저희 엄마와 새아버지의 호적으로 들어가 그들의 첫째로 장남으로 2명의 여동생을 둔 오빠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저의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으로도 말이죠.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며 제가 꿈꿔왔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다 보니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지만 제게 주어진 이 삶을 마음껏 느껴보며 살아가려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니 앞에서 말한 기구하면서도 복받은 인생이라는 말의 뜻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분명 너무나도 힘들고 슬픈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행복과 기쁨이 있었고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들을 살고 있네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하셔서 꼭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하루이기도 하네요. 할아버지, 지금 다 보고 있지? 나도 이제 가족이 생겼어.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이게 다 할아버지가 절 하늘에서 지켜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